저는 김미선, 올해 68입니다. 딸 이슬이는 37인데 벌써 결혼한 지 8년이 됐어요. 사위 최재현은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적어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쌍둥이라 한 번에 둘을 봐야 했죠. 어느 날 재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혹시 내일 애들 유치원 등원할 때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둘 다 아침 회의가 있어서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7시에 딸네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며 뛰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재현이 항상 고맙다고 인사했고 이슬이도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탁의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3번, 4번 그러다가 어느새 주 5일 내내 제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딸네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예요. 거기서 유치원까지 또 30분이죠. 왕복으로 치면 2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에 집을 나섰어요. 퇴근길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저녁 하원은 더 오래 걸렸죠. 손주들이야 귀엽습니다. 차 안에서 제잘제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즐거웠어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2시간씩 운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했죠. 어느 날 재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손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보시면 좋으시죠?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손주들이 보고 싶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2시간씩 운전하는 건 다른 문제였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재현의 태도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슬이에게 넌지시 얘기해봤어요. 이슬아, 엄마가 매일 애들 데려다 주는 게 좀 힘들긴 하네. 그랬더니 이슬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남편이 워낙 바빠서 아침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나도 회사 가야 하고.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 조금만 더 부탁해도 될까? 딸의 얼굴을 보니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사위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딸이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불편함을 삼켰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할 수 있는 동안은 도와줄게. 이슬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이 편해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죠. 재현은 점점 더 당연하다는 듯이 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뜸해졌어요. 처음엔 제가 도착하면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하더니 나중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죠.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녁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집에 가도 재현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손만 흔들었죠. 아, 어머님 오셨어요? 애들 방에 놔주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남편한테 하소연해 봤습니다. 여보, 요즘 매일 애들 데려다 주는 게 좀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어요. 그럼 딸한테 얘기해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이슬이도 힘들어 보이는데 엄마가 더 힘들다고 하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딸도 이제 어른인데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딸한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8년 차인 딸이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얼마나 힘들지 알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손주들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엔 등원, 저녁엔 하원. 친구들이 점심 먹자고 연락해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죠. 요가 수업도 끊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야 하니까 저녁 수업만 들을 수 있었는데 하원 시간과 겹쳤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가에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68이지만 그래도 나름 관리하며 살았는데 요즘엔 그럴 시간조차 없었죠. 이게 맞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내일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재현의 부탁은 점점 더 늘어날 거였고 저는 결국 폭발하게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착한 엄마, 착한 할머니로 남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매일 같은 길을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깜짝 놀랐겠죠.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 화면을 봤더니 재현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주무시고 계셨죠? 재현의 목소리는 어눌했습니다. 술에 취한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일이야? 애들 문제야? 아, 애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회식이 좀 늦게 끝났는데 택시가 도통 안 잡혀서요. 어머님, 혹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저한테 마중 나오라고요? 재현아, 지금 새벽 2시야. 대리기사를 부르면 안 돼? 그게 대리비가 너무 비싸서요. 10만 원 가까이 나온대요. 어머님 차 있으시잖아요.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리비가 아까워서 새벽에 장모를 깨운다고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알았어. 어디야? 주소 보내. 감사합니다, 어머님. 신림역 근처입니다. 주소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부스스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재현이가 회식하고 택시가 안 잡힌대. 나가봐야겠어. 뭐? 새벽에? 대리기사 부르라고 해. 그게 비싸대. 나한테 오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돼? 새벽 2시에 장모를 부른다고? 나도 알아. 근데 이슬이 생각하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잠옷을 벗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만 대충 빗었죠. 차에 시동을 걸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어요. 신호등도 거의 없었죠. 평소 같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림역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재현이 보낸 주소를 찾아가니 어느 고깃집 앞이었습니다. 재현은 가게 앞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회사 동료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죠. 창문을 내리고 불렀습니다. 재현아. 재현이 고개를 들더니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동료는 재현을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뒷자리까지 데려다 놓을게요. 동료가 정중하게 인사하더니 재현을 뒷좌석에 태웠어요. 재현은 차에 타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재현아, 안전띠.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저는 뒤로 손을 뻗어 직접 안전띠를 채워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재현은 내내 코를 골았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술 냄새만 차 안에 진동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운전 중이니까요. 재현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재현을 깨웠어요. 재현아, 다 왔어. 일어나. 재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차 문을 열더니 내렸죠. 네, 들어갑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죠.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집에 도착하니 4시가 다 됐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왔어? 응. 들어가서 자.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줬죠. 그게 더 슬펐어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6시 반이었어요. 겨우 2시간 반을 잔 거죠.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애들 등원시키러 가야 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현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애들 등원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에 나를 불러낸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감사와 또 다른 부탁뿐이었죠. 저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딸네 집에 도착하니 재현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이슬이가 문을 열어줬죠. 엄마, 어제 남편이 새벽에 연락했다면서? 정말 미안해. 이슬이의 얼굴에도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뭐 한 번쯤은.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네. 남편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게. 그렇게 말하는 이슬이를 보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들이 달려와서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예쁜 것들. 유치원 가자. 그날도 어김없이 유치원 등하원을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참았어요. 뭐,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재현의 부탁은 계속됐어요. 주말에 저녁 약속이 있다며 대리 대신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도 왔죠. 어머님, 오늘 저녁에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한잔 하는데 대리 대신 데리러 와주실 수 있으세요? 재현아, 나도 주말엔 약속이 있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죠. 대리 불러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왜 제 주말까지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재현의 부탁은 점점 더 자주, 더 당연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았어요. 딸을 위해서라고, 손주들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새벽 마중 사건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재현의 부탁은 이제 유치원 등하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재현한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님, 오늘 시간 되세요? 저희랑 마트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마트? 너희끼리 가면 되잖아. 그게 장을 많이 봐야 해서요. 차에 짐 싣고 내리는 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결국 마트에 갔습니다. 재현과 이슬이는 카트를 끌고 이것저것 담았어요. 생수 2박스, 휴지 3묶음, 쌀 20kg. 무거운 건 다 샀죠.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재현이 말했어요. 어머님, 차 트렁크 열어주세요. 저는 제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재현은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다 싣고 나니 재현이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차가 크니까 좋네요. 우리 차는 작아서 이렇게 많이 못 실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짐은 제가 들어야 했어요. 재현은 가벼운 휴지만 들고 올라갔죠. 어머님 힘드시죠? 제가 다시 내려갈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재현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생수 박스를 나눠서 2번 들고 올라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황당한 부탁이 들어왔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뭔데? 엄마가 병원 가시는데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사돈을 병원에 모시고 가라니. 저는 물었습니다. 재현아, 그건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중요한 회의라서요. 어머님도 어차피 시간 괜찮으시잖아요. 어차피 시간 괜찮다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돈다는 뜻인가요? 재현아, 엄마도 할 일이 있어. 아, 물론이죠. 알고 있지만 요번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 해서요. 결국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사돈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대기 시간만 2시간이었죠. 진료 보고 약 받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니 오후가 다 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안사돈 미용실 가시는데 태워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시장에 가신다고 해서 또 모셨죠. 어느 날 재현이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모임 있으신데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재현아, 그건 내가 해야지. 제가 오늘 야근이에요. 어머님, 편도 30분 거리인데 금방이에요. 그때 재현이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어머님 별로 하시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순간 가슴이 턱하고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가 뭐, 그게 아니라요. 시간이 좀 여유로우시잖아요. 저희는 바빠서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간이 여유롭다고요. 매일 유치원 등하원하고 장 보러 다니고 안사돈 모시고 다니는데 시간이 여유롭다고요. 재현아. 네, 어머님. 내가 매일 뭐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지? 그야. 집에 계시죠. 요즘 어르신들 많이 여유로우시잖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죠. 알았어. 이번만이야. 결국 안사돈을 모임 장소까지 태워다 드렸습니다. 가는 길에 안사돈이 말씀하셨어요. 사돈, 매번 이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죄송한데 어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요. 아내, 뭐 그럴 수도 있죠. 제 분노 게이지는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 참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들이 점심 약속을 잡자고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죠. 하지만 그날도 안사돈 병원 가시는 날이었어요. 미안, 나 오늘 안 될 것 같아. 또, 미선아, 요즘 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친구의 서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서운했어요. 제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슬이한테 넌지시 말해봤습니다. 이슬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매일 애들 봐주고 이따금씩 안사돈도 모시고 다니는데. 이슬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남편이 워낙 효자라서 친정 엄마 챙기는 거 보기 좋잖아. 엄마도 이해해줘. 나도 시댁일 하느라 바빠. 이해해달라고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죠? 엄마는 내 친정 엄마야. 근데 지금 안사돈 기사 노릇까지 하고 있잖아. 엄마,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하지.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눈빛도 생기가 없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뭘 참아? 딸내 일을 왜 당신이 다 해줘야 해? 그래도 딸인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68인데 아직도 제 시간이 없다니요. 제 가슴 속에는 분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터뜨리지 못했어요. 딸을 생각하면 참아야 했으니까요. 재현은 점점 더 당연하게 부탁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형식적이었죠. 그저 저를 편리한 도구처럼 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현 내 가족을 위한 운전기사이자 심부름꾼이었죠. 그걸 깨달았을 때 제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 폭발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곧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더 버텼습니다. 제 한계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딸 생각에 꾹꾹 눌러 참았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계를 넘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해외여행을 가세요. 그래, 좋겠네. 그게 새벽 비행기라서요. 어머님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했죠. 뭔데? 엄마랑 친구분들 총 4분이 가시는데 인천공항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천공항이라고요? 우리 집에서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 거리였어요. 재현아, 인천공항이 얼마나 먼 건지 알아? 알죠. 근데 비행기가 오전 9시라서요. 새벽 5시쯤 출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새벽 5시요. 그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재현아, 그건 안 될 것 같다. 어머님, 택시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4분이서 나눠내도 부담스럽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공항 리무진까지 모이는 것도 새벽이라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새벽에 장모를 부른다는 거였죠. 그럼 내가 모시고 가면 되잖아. 저는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합니다. 이슬이는? 이슬이도 애들 유치원 보내고 출근해야 해서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재현의 말이 제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 힘들지 않으시잖아요. 연세 드시면 잠도 별로 안 오신다면서요. 그 순간 뭔가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참고 있던 모든 게 폭발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소리쳤죠. 아, 네. 어머님? 야, 최재현. 내가 너희 집 운전기사냐? 재현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너네 가족 전용 기사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 남편이 놀라서 거실로 나왔어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을 겁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잖아요. 가족?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새벽 5시에 인천공항을 왜 내가 가야 해? 그게 공항 한번 다녀오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죠. 어렵지 않다고? 왕복 4시간이야. 새벽에 4시간을 운전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어머님 차도 있으시고 시간도 여유로우시잖아요. 시간이 여유롭다고? 내가 매일 뭐 하는지 알기나 해? 그야. 애들 유치원 보내시고 가끔 엄마 좀 도와주시고 가끔 일주일에 5번 애들 데려다 주고 4번 내 엄마 모시고 다니는데 가끔이라고? 재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 많은 게 너희 심부름꾼 되라는 뜻이냐? 68살이지만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할 사람이야. 어머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의도로.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 나는 이제 안 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슬이가 퇴근하고 들어온 거였어요.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제 목소리를 듣고는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이슬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슬아, 엄마 이제 못하겠어. 엄마, 진정해. 무슨 일인데 그래? 내 남편이 나보고 새벽에 인천공항 가래. 내 시어머니랑 친구분들 4명 태워다 주래. 재현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 오해? 내가 뭘 오해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였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너는 나한테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어. 대리비가 아깝다면서. 주말마다 장 보러 가자고 해서 짐꾼 노릇했어. 내 엄마 병원, 미용실, 시장, 친구 모임 다 데려다 줬어. 일주일에 4번씩. 이슬이가 재현이의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재현의 변명이 들렸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슬아, 엄마는 이제 못하겠어. 앞으로 설 명절, 추석 명절 때만 얼굴 보자. 엄마, 그게 무슨... 너희가 우리 집으로 와. 나는 이제 너희 집 안 간다. 그리고 절대 전화하지 마. 엄마, 진정하고 얘기해. 남편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럼 애들 유치원은 어떻게 해? 엄마가 안 해주면. 그건 부모인 너희가 알아서 해. 돈 주고 학원차 태워. 베이비시터 써. 내가 회사 그만둬. 재현이가 회사 그만둬. 아무튼 나는 이제 안 해. 이슬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재현 엄마. 공항버스 타시든지 재현이가 새벽에 태워다 드려. 아무튼 나는 이제 안 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슬이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재현한테서도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딸이 힘들어하면 어쩌지? 손주들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어요. 참았던 걸 다 토해냈죠.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었어요. 애들 유치원 갈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죠. 그건 이제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로 딸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슬이한테서 하루에 10통도 넘게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제발.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답장하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재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뭐라고 할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님, 왜? 목소리를 최대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애들 유치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슬이도 저도 회사를 못 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으면 명절 때 보면 되지. 어머님,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거였죠.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곤란합니다.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인 너희가 알아서 해. 저희가 어떻게 매일 회사 쉬고 애들 데려다 줍니까? 그럼 돈 주고 학원차 태워. 베이비시터 써. 내가 회사 그만둬. 방법은 많아.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말이 심해? 새벽 2시에 나 깨워서 데리러 오라고 한 건 누구야? 새벽 5시에 공항 가라고 한 건? 재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68살이지만 아직 살 날이 많아. 너희 기사할 생각 없어. 어머님, 앞으로 전화하지 마. 앞으로 명절 때만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시원했어요.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이슬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엄마, 왜 왔어?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이슬이가 울먹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남편도 미안해하고 있어.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남편이 좀 생각 없이 행동한 건 맞아. 근데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 나는 이제 못하겠어. 이슬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고,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도 한계였습니다. 이슬아, 엄마도 힘들어.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 나는 회사도 다녀야 하고. 저는 이슬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에 있으면 편한 줄 아니? 매일 너희 집 가고 유치원 가고 안사돈 모시고 다니는 게 쉬운 일 같아? 그건 미안해. 근데 엄마, 내 남편 제대로 교육 안 시키면 나는 정말 연 끊는다. 이슬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지 마.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나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엄마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손주들도 생각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들은 사랑해. 근데 그 애들 부모는 너희야. 내가 아니고. 엄마, 이슬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어. 이슬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 제발. 나 정말 힘들어.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힘들면 방법을 찾아. 베이비시터를 쓰든 학원차를 이용하든. 근데 나한테 기대지 마. 엄마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냉정하다고요? 냉정한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 한계가 있어. 이슬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한참 후에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엄마, 후회하지 마. 나 정말 서운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죠. 드디어 제 마음을 말했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슬이 왔다 갔어? 응. 뭐래? 서운하대. 내가 냉정하대.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당신 잘못 없어. 당신이 너무 착해서 문제지. 남편의 위로가 힘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가볼까 생각했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슬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애들 학원차 태웠어. 베이비시터도 알아보는 중이야. 엄마 말대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문자를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결정이었던 거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늘 점심시간 돼? 어머, 미선아? 갑자기 웬일이야?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나갈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어디서 볼까?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점심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3명이 모였죠. 미선아, 얼굴 왜 이렇게 피곤해?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친구들은 분노했어요. 그게 말이 돼? 새벽에 공항을 가라고? 사위가 미쳤구나. 장모를 뭘로 보고. 잘했어, 미선아. 당연히 거절해야지. 친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자주 만나자. 너 요즘 얼굴 보기 힘들었잖아. 그래, 이제 시간 많아. 점심을 먹고 카페에도 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긋하게 수다를 떨었어요. 웃었고 즐거웠죠. 집에 돌아오는 길 요가 학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곳이었어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죠. 선생님, 다시 등록하고 싶은데요. 어머, 미선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이제 다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가 수업을 다시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클래스 정보도 알아봤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엔 요가 수업을 듣고 오후엔 수채화 클래스에 갔죠. 친구들과 점심도 자주 먹었습니다. 이슬이한테서는 가끔 문자가 왔어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였죠. 저도 짧게 답장했습니다. 잘 지내. 그게 전부였어요. 손주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얘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수채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재현이었어요. 어머님, 재현이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죠. 왜 여기 있어? 어머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보낼까 말까? 할 말 없어. 제발요, 어머님. 잠깐만이라도. 재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현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손만 비비작거렸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바빠. 그 말에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님. 재현이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재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였죠. 일어나. 어머님, 제가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죠. 새벽에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한 것도, 엄마 모시고 다니라고 한 것도 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알면 됐어. 이제 일어나. 어머님, 특히 새벽에 공항까지 태워달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슬이가 매일 울어요. 제 잘못 때문에 어머님이랑 사이가 나빠졌다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내 책임이야. 알아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재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지난 3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베이비시터도 구했습니다. 애들 등하원은 학원차 이용하고 있고요. 엄마도 제가 직접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야지.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 재현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화가 다 풀리지 않았죠. 재현아. 네, 어머님. 일어나서 앉아. 재현이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과는 받는다. 어머님. 근데 앞으로 명절 아니면 보지 말자.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한 건 너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애들은요? 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주들 보고 싶으면 내가 연락할게. 내가 시간 될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어머님.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이슬이가 서 있었어요. 재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온 모양이었죠. 엄마.
이슬이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슬이 왔구나. 엄마, 미안해. 이슬이가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남편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이슬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베이비시터 구하고 학원차 알아보고 남편이랑 육아 분담하고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동안 다 해주셨던 거잖아. 나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이슬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너무 기댔어.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슬아, 엄마도 너 키우느라 힘들었어.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였어. 너를 낳았으니까. 엄마. 근데 손주들은 내가 낳은 게 아니야. 너희가 낳았어. 너희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이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겠어. 재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절대 함부로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믿을 수 없었죠. 말은 쉬워. 행동으로 보여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명절 아니면 연락하지 마.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어머님, 그건 내 조건이야. 싫으면 더는 방법이 없겠구나. 재영과 이슬이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가면서 이슬이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 엄마 인생 즐기고. 너희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제대로 된 선을 그었으니까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 들었어. 잘했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아니야. 딱 적당하게 했어. 이제 저 사람들도 정신 차릴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 기댔어요. 여보, 나 제대로 한 거 맞지? 당연하지.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재현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할지. 저는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단단하게 선을 지키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요가 수업에 갔고 화요일과 목요일엔 수채화 클래스를 들었어요. 남는 시간엔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죠. 한 달 전에는 친구 넷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설레더군요. 제주도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아무도 제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미선아,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정말 행복해. 손주들은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근데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슬이한테서는 가끔 사진이 왔습니다. 손주들 사진이었죠.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놀고 있는 사진. 문자는 짧았어요. 엄마, 애들 잘 지내. 엄마도 건강하게 지내. 저도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래, 예쁘게 잘 컸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매일 연락하지 않았죠. 재현한테서는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답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어느 날 수채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색감도 좋아지고 터치도 자신감 있어졌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림에서 느껴져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선생님도 함께 웃었어요. 요가 수업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도 덜 아프고 어깨도 가벼워졌죠. 얼굴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정말 예뻐 보여. 68배 무슨 예뻐? 진짜야. 표정이 살아있어. 예전엔 맨날 지쳐 보였는데 남편의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누구도 저한테 부탁하지 않았고 저도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달 만이었죠.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왜? 어머님,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말해. 어머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내일 집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저희도 어머님 얼굴 뵙고 싶고요.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무리하게 부탁드리는 건 아니에요. 재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희가 점심 준비해서 갈게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혹시 또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일요일 점심에 와. 내가 해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준비할게요. 내가 한다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일요일 12시에 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일요일에 이슬이네 온대. 그래, 좋네. 내가 잘하는 걸까? 당신이 원하면 괜찮은 거야. 무리하지만 마.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로 했어요. 갈비찜도 준비했죠.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재현이 또 부탁하면 어쩌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1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손주들이 먼저 뛰어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예쁜 것들. 그동안 얼마나 컸어?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이슬이와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들어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손주들이 잡채를 보고 좋아했어요. 할머니, 잡채다. 저 이거 좋아해요.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는 동안 재현은 계속 조심스러웠습니다. 부탁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만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이슬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슬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재현은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손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보면 지치지만 이렇게 보니까 더 소중하더군요. 3시쯤 됐을 때 이슬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만 갈게. 벌써? 응. 엄마 쉬셔야지. 재현이 손주들을 데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기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뵈러 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덤덤하게 대답했죠. 그래. 다음 달 주말에 와. 애들 얼굴은 봐야겠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족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얘들 보니까 좋더라. 다행이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어요. 68세입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손주들도 사랑하지만 제가 원할 때 보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사도 심부름꾼도 아니에요. 제 시간을 제가 정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워요. 이슬이와 재현이 정말 변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 당당함이 딸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도요. 할머니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만족스러운 미소였죠. 68세, 아직 살 날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김미선으로요.